계약법. 계약법은 판례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원래 이제 물권 판례는 그 물권 자체 유무효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데, 계약법은 우리가 흔히 보는 매매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만 갖고 분쟁이 생긴 판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법 총론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계약자의 원칙은 이제 네 가지를 내용으로 하죠.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체결 여부, 누구와 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내용 결정, 마지막으로 방식. 네 가지 자유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제한을 한다 그랬어요. 그 제한 중에서 내용 결정의 자유, 요거를 제한하는 게 민법 총칙에 반사회 질서행위 무효가 있었고 불공정한 행위 무효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관규제법이 하나 있었고요. 이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을 두 가지 방법으로 통제한다 그랬어요. 편입 통제와 불공정 통제. 편입이란 건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걸 말하는데,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려면 약관을 작성한 자가 명시 설명하라. 그래야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그랬죠? 다만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거나 또는 법령에 정해진 것을 부연 반복할 때, 이럴 때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됐었고, 설명이 곤란한 것은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됐었어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명시 설명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작성자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었죠. 또 명시 설명한 약관과는 다른 개별 약정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게 명시 설명의 편입 통제와 관련된 거고요. 명시 설명했다 하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불공정하면 무효로 했죠. 그걸 불공정 통제라 그랬죠. 해석 방법 중에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든가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이런 것들이 생각나셔야 되고, 그렇게 조항이 무효가 되면 원칙 그 조항만 무효가 되죠. 민법 총칙에 있던 일부 무효 법리하고는 반대로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것들이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판례, 약관을 둘러싼 다툼에서 판례. 1.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 조항. 법령과 동일한 약관 조항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된다. 면제가 된다. 명시 설명 의무 없다 말이죠. 그렇죠? 명시 설명 의무가 없다 이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말하죠. 참고는 약관은 명칭을 불문한다. 골프장 운영 회칙도 약관이다. 골프장 운영 회칙 속에 회원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도 약관이다. 2번,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은 약관을 지켜야 되고 약관을 준수해야 되고, 그걸 약관의 구속력이라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약관을 왜 지켜야 하는가. 약관이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약관을 지켜야 한다. 그게 2번이죠. 잘 나오죠, 2번도. 3번은 무효가 된 약관 조항 중에서 상대방이 사업자, 약관을 작성한 사람이 예컨대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보험계약자인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약관 조항, 이런 게 무효가 되겠죠? 이런 게 무효가 될 거예요. 특히 판례를 보면요,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등 법령 위반을 했다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책됐다라는 조항, 이거는 무효다. 면책된다는 건 무효다. 과실을 참작해서 보험금을 까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면책시키는 거, 이거는 무효가 된다. 아니, 보험 계약하는 사람들은 안전띠를 착용했든 안 했든 사고가 났을 때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따박따박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면책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자, 약관과 관련해서 명설명해야 약관은 계약 내용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약관이 명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다퉈지고 있어요. 당연히 작성자는, 보험회사는 명설명했다라고 주장하겠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죠. 4번이죠. 명설명되었다는 점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그 다음에
개별약정이 있다면 개별약정이 우선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 개별약정은 약관규제법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개별약정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질 않아요. 그런데 각과 의사의 어떤 약관 조항에 대해서 갑이 어떤 약관 조항을 명설명했더니 을이 나는 좀 다르게 해달라. 개별약정을 요구해. 할 수 있죠? 나만 좀 특별 취급해달라. 그랬더니 당신만 특별 취급해줄 수는 없대. 그랬더니 을이 때렸어. 그러지 말고 나만. 갑이 안 돼. 이렇게 특정 조항에 관해서 실랭이가 있었어. 교섭 흥정을 했어. 그런데 갑이 끝내. 안 돼. 계약을 안 하는 애에서도 당신만 특별 대우를 해줄 수 없어. 그래? 을이 알았다. 그냥 이걸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약관, 조항, 상대방과 교섭 흥정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러면 이 약관 조항은 개별약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약관 조항 갖고 다투면 안 돼요. 5번을 보면 상대방과 특정 약관 조항에 관해서 교섭, 흥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그 특정 약관은 더 이상 약관규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약정이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개별약정을 하면 개별약정이 우선하고 개별약정은 약관규제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그런데 어떤 약관조항에 대해서 상대방과 교섭 흥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럼 이것도 뭘로 본다? 개별약정으로 본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관 관련된 판례 몇 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일치해야 되고 목적이 존재하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당사자가 일치하는 걸 주관적 합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는 걸 객관적 합치를 했어요. 이렇게 당사자가 일치하고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요때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도대체 당사자가 누구냐의 문제가 먼저 생겨요. 어떤 경우 을이 병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갑병으로 되어 있더라. 계약서에는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는데 계약은 을이 해요. 법률 행위는 을이 해. 그런데 계약서에 매도인은 갑으로 되어 있더라. 이때 계약 당사자가 행위자 을이냐 명의인 갑이냐부터 먼저 확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요놈이라면 을은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냐 없냐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반면에 계약 당사자가 얘라면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자와 명인이 다르면 도대체 누가 계약 당사자를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두 번째 이렇게 행위자와 명인이 다를 때 누가 계약 당사자냐의 문제는 을이 대리권이 있냐 없냐고 상관없죠. 그건 그 다음 문제죠. 일단 계약 당사자가 을인지 갑인지를 먼저 확정을 줘야 되고 만약에 갑으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을은 대리인이니까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될 거예요. 7번, 6번, 7번 묶어서. 그럼 6번 먼저 이렇게 행위자와 명인이 다를 때 누가 계약 당사자냐? 우리 대법원은 우리 법률 행위 해석이라고 자연적 기본적 방법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확정을 지어요. 이렇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을과 병이 을로 생각했다면 을과 병이 갑으로 생각했다면 갑 이렇게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그게 자연적 해석이죠. 일치하지 않으면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알고 있었는가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계약 당사를 확정짓습니다. 그게 6번이죠. 그래서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가에 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불합치하면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해요. 그런데 7번을 보니까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대방 병도 을을 통하여 갑과 계약을 하고 있다는데 일치가 돼 있어. 그럼 일치한 대로 하면 되죠. 따라서 을은 뭐가 된다? 대리가 되는 거죠.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갑.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 없이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가 되죠.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가 되니까 을은 뭐가 되는 거고 대리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갑이냐 을이냐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순서상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존버와는 상관없이 일단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8번이 됩니다. 7번. 8번은 이건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에서 봤지요. 갑이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에게 돈을 줘서 을이 병 소유 물건을 경락받았다. 갑이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했다. 명의신탁 약정. 그리고 갑이 을에게 돈을 줬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을이 병소유 건물을 낙찰을 받았다. 부동산을. 이때는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매매 유효, 을등기 유효라고 그랬죠.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그 자금을 누가 제공했는지와 상관없이 명의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 수탁자가 매수인이다. 그랬죠? 그게 8이죠. 따라서 매수인은 갑이 아니라 누구다? 을이다. 이렇게 되죠. 계약 당사자 확정.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죠. 갑이 배우자 을을 대리하는 것처럼 은행에 가서 을의 실명 확인을 거쳐서 을 명의 예금을 한 경우에 설령 돈이 갑 소유는 자금을 출하는 사람이 갑이라 그리고 은행이 갑이 또 돈주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된다? 실명 확인한 을이 된다. 9번 X. 그 다음에 10번 비슷하죠. 갑이 을에게 대출을 받아와라. 갑이 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채무자라 그랬죠.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채무자고 을은 대출 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금융기관이 양해를 했다면 이때는 을병 간의 대출 약정은 무효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을은 채무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10번이죠. 양해라는 말이 있죠. 자, 이렇게 계약의 성립권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와 관련된 판례 몇 가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할 때는 보통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 이게 기본이라 그랬죠. 다만 예외적으로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는데 그중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판례가 하나 있어요. 갑, 은행, 을, 직원, 병, 예금주. 자, 병이 은행에 통장을 계좌를 개설하러 와요. 그래서 은행에 들어와 가지고 직원에게 돈을 주면서 나 예금하겠어. 이게 청약이에요. 이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지만 우리 대법원 아니다. 을이 이 돈을 받아서 계수기에 넣어서 드르륵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예금주가 돈을 주면서 예금하겠어 청약에 대해서 은행이 굳이 승낙을 하지 않아도 그 돈을 확인하면 그때 예금계약은 성립한다. 네? 그래서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가 하나 그 참고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역시 계약 당사자의 문제인데요. 잘 보세요. 이건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하나 주웠어요.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위조했냐면 사진은 지 사진을 붙이고 물론 요새 주민등록증 사진 안 붙이죠. 다 플라스틱. 어쨌든 사진은 갑의 얼굴이 되어 있는데 이름은 허무인 이름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도 위조하고 주민등록 번호도 위조해서 이거를 병증권회사 가가지고 을의 이름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해요. 자, 이때 계약 당사자, 그 증권 계좌의 주인, 예? 나중에 증권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갑인지 을인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 당사자가. 그렇죠? 자, 행위자는 갑이죠. 명의는 을이죠. 자, 이때 이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갑은요, 병은행과 증권 계좌 개설을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갑은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했겠죠. 왜? 을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란 걸 뻔히 알아요, 얘는. 반면에 병은 주민등록 중에 을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당사자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니까 누구 입장에서?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을이다. 존재하지 않는 을이 된다. 예? 존재하지 않아도 일단 계약 당사자는 을이다. 계약 당사자는 을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이 증권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갑이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11번을 보면 갑이 존재하지 않는 을 명의의 면허증 따위를 위조해서 이를 이용해서 증권 계좌 개설을 한 경우에 갑은 갑 자신이 계약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병은 당연히 신분증을 통해서 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불일치하더라. 그래서 상담원 입장에서 을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을이. 거기 11번이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오른쪽 11번에 있는 해설이에요. 그거 천천히 꺽쇠 1번과 꺽쇠 2번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해야 되죠. 또 청약이 있고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죠. 청약자가 또다시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약 자체 속에는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죠. 그게 12번이죠. 참고 1번은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도 없고 뭐도 없다. 회답 의무도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아, 2번은 안 보셔도 돼요. 이건 괜히 어렵게 지금. 한 번 나왔었는데 다시 나오지는 힘드네요. 그런 판례. 아예 보질 마세요. 괜히 넣어놨어. 아우, 그래도 일단 있으니까 나는 궁금해. 그러면 쉬는 시간에 오세요. 13번. 우리 527조에 의하면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나면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청약의 구성력이죠. 다만 도달했다 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에? 아니, 동의했어. 갑이 청약을 해놓고, 야, 나 철회해도 되냐? 그랬더니, 아니, 상대방이 그래라. 아니, 당연히 이때 철회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는 미리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미리 청약을 하면서 그 밑에다 별 표시해놓고 단 이 청약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경우. 그럴 때는 철회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잘 생각해보면 써드려야 돼 또.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경우. 아, 물론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도달 후에 철회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철회권 유보한 경우 청약을 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박스 빡쳐라 별표시. 단 이 철회는 이 청약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또 하나가 마주 앉아 계약을 해. 전화로 계약을 해. 대화자라고 하죠. 서류로 계약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격지자. 근데 대화자 사이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한테 비법 자료가 있는데 사실래요? 라고 마주 앉아서 청약을 딱 했어. 그럼 여러분은 참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철회래. 거짓말이지롱 뭐 이렇게. 이렇게 대화자 사이에서 아무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했다.
이것도 아무 때나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이 회사가, 아니 근로자가 거기 10번에 있는 거, 13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명예퇴직,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거에 회사 승낙이 있어야 돼요. 회사 승낙이 있어야 되죠. 명예퇴직 신청했다 해서 다 명예퇴직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필요해. 그러면 명예퇴직 반려시켜요. 이 사람은 아예 돈을 주고라도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 그렇게 돼. 물론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명예퇴직 신청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은 회사와 체결되는 근로계약이 있겠죠. 요거를 합의로 해지하는 청약이에요. 명예퇴직이란 게 근로자 회사와의 근로계약 합의 해지예요. 그걸 청약하는 거야. 자, 이 신청서가 회사에 도달했어. 그럼 당연히 처리하지 못해야 되죠. 근데 우리 대법원 이게 도달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랍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청약은 처리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고요. 그 중에 판례 하나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요거는 도달했다면 처리 못한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14번. 자,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 다음에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한다 그랬죠? 계약은 성립했어. 그 다음에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했어. 그런데 각과세 A주택을 매매했는데 계약은 성립했는데 유무현지를 판단하다 보니까 주택이 1월 9일 날 멸실이 됐네?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게 생긴다 그랬죠?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 이익을 배상하라. 그런다 그랬죠? 자, 요때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적용된다 그랬죠? 단. 이 원시적 불능이 수량부족 일부 멸실인 경우 100평 땅을 매매했는데 80평밖에 안 되는 경우 그럼 처음부터 20평을 넘겨줄 수 없었던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이 원시적 일부 불능의 내용이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라면 무슨 책임이 따로 있다? 담보 책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담보 책임으로 처리하면 충분할 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밑에 참고도 마찬가지죠. 각과리 200평 매매했는데 30평이 부족하더라. 그럼 담보 책임으로 가라.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그 30평만큼의 일부 무효를 주장해서 그만큼의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련해서 이게 확대 적용되는가? 우리 대법원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대법원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딱 원시적 불능에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15, 16, 17 뭐죠?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 이때 파기는요, 계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죠. 이 파기는 뭘 말하죠?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걸 말하죠. 이 파기는 뭘 말한다고요? 계약 체결 거부. 체결된 계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만. 그런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섭하다가 파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백화점 가서 한 매장에서 옷을 5시간을 입어봐. 교섭이죠. 다음에 올게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직원이 뒤에다 대고 저 진상을 하고 소금 뿌리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안 사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당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갑이 바지에 대해서 직원에게 밑단을 잘라오라, 수선해오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직원은 사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얼른 잘라왔는데 입어보더니 그냥 가. 이런 게 부당파기라 그랬어요. 즉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상대방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이게 부당파기라 그랬죠. 하지만 이런 부당파기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 자유연칙이 있으니까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랬죠.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걸 적용하자 그래요. 근데 대법원은 죽어라 뭘 적용해? 불법행위. 왜? 정신적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하실 책임은 정신적 손해배상이 없어요. 하지만 불법행위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있죠. 5시간을 옷을 입어보고 바지까지 잘라줬는데 그냥 가. 그러면 그 직원이 있는 정신적 충격, 그 트라우마 굉장하겠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진다,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거 계약 준비비용, 계약 이행비용 포함 안 되는 거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딱 요게 판례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15번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심어줬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 행동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법행위가 되죠. 16번 제안서 작성 비용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요. 그러나 17번 이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1번 신뢰 손해에 한정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요. 단 3번 추가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번 계약 준비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다 판례 문구고 기출이 다 이렇게 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따로 기억하자.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부터는 쌍무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동시 이행의 항변권 판례들이 쭉 나옵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체결했고 양측하고 모두 이행이 있어. 그런데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해. 그럼 청구받은 사람이 거절할 수 있는 이걸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 했죠. 요건이 3가지가 있었죠. 동일한 하나의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생길 것. 양측하고 모두 이행기가 도래할 것.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할 것. 이 요건과 관련된 판례들이 몇 개가 나와요. 먼저 18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동일한 하나의 쌍무계약을 통한 대가적 채무가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과 그리 임야를 매매했다. 이 임야 매매 대가적 채무가 뭐예요? 임야 소유권 넘겨주는 것과 대금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행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각과 그리 특약을 해서 묘지 2기를 이전하기로. 이때 묘지 2기 이전 채무는 임야 매매 계약 플러스 특약을 통해 생긴 별개의 의무죠. 이거는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상 채무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것도 동시이행관계로 하자라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그 별개 약정을 통해 생긴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18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말이죠. 근데 각과리 계약을 하면서 갑이 임야 2기를 이전하고 플러스 등기를 넘겨주는 것과 대금 지급을 동시행관계 이렇게 약정을 했을 때 그럴 때는 동시행관계가 될 수도 있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면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2번째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넘겨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고 그 채무가 뭐로 바뀌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 이것도 기존 채무와 여전히 뭐다? 동시행관계다. 동시행관계다. 거의 19번. 그래서 18번 X, 19번 X. 그 다음에 20번.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 있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만약에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고 중간에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다. 당연히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중도금 지급 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2가지는 동시행관계가 된다 그랬어요. 중도금을 지급할 날짜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신용이 불안하더라. 불안해서 못 주겠다. 불안의 항변권. 또 하나가 선이행 의무를 지급하지 않고 민기적거리다가 이행지체. 잔금 지급끼리 도래하면서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 이럴 때는 중도금도 뭐가 된다? 동시행관계가 된다. 20번. 21번 이렇게 되죠. 20번이 불안의 항변권이죠.
선 이행 의무, 즉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건설회사가 신용불안이라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고. 21번 을이 갑소유 땅을 샀는데 을이 대금을 먼저 주기로 했어. 근데 그걸 지급하지 않고 민기적 거리다가 상대방 갑의 채무가 도래했다면 갑과 을의 채무는 뭐가 된다?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 그런 것도 판례 확인합니다. 22번 마찬가지죠. 갑소유 땅 매수인들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안 하고 있다. 소유권이자는 잔금지급과 동시하기로 했다. 그럼 중도금은 선의 의무죠. 이때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자고 민기적 거리면 중도금도 동시행관계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을은 중도금과 잔금 못 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 사이 요거는 지체죠. 중도금 잔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는 동시행관계가 있으니까 지체가 아니지만 요 사이에서는 중도금을 지체한 거죠. 아까 뭐라 했어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민기적거리다가 지체. 따라서 요 지체 상태에서는 연체 이자는 붙겠죠. 그러니까 22번 갑이 잔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했다면 을은 중도금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 플러스 잔금 요 세 가지가 뭐가 된다? 동시행관계가 된다. 그걸 지급하라 이렇게 되겠죠. 물론 잔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는 지체가 아니니까 지연 배상할 필요가 없지만 중도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 전까지는 잔금 지급까지는 지연 배상해야죠.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까지는 중도금에 대한 연체자가 붙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갑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행관계가 되는 거 중도금 플러스 지연 배상 플러스 잔금 이게 동시행관계가 될 겁니다. 23번도 아주 잘 나오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 그럼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나 대금 못 줘라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을은 돈 못 줘 이런 말 못한단 말이죠. 줘야 되죠. 안 주면 지체가 되죠. 하지만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 며칠 있다가 갑이 재청구하는데 이때는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하더라. 그러면 지체에 빠졌던 자라 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요 표현이죠. 내용은 아는데 표현. 23번 갑 일방의 제공으로 지체에 빠진 상대방 을 그 일방 갑이 이행 제공 없이 청구하게 되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줄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24번부터는 항변권 효과인데 항변권이 있다면 당연히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24번이죠. 그 다음에 25번 이건 뭐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를 합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채권이 있어요. 이 대금 채권이 1억이야.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대금 내놔.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서 대금 내놔. 그럼 을은 뭐라래요?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돈 못 주지.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결국 갑의 대금 채권에는 상대방 을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결국 갑의 대금 채권은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에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야 이게. 됐죠? 두 번째, 기존에 갑이 을에게 1억 대금 채권이 있죠. 을이 갑에게도 빌려준 돈이 있었어. 대여금 채권.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1억 내놔라 채권이 있고 을은 갑에게 야 내가 빌려준 거 1억 내놔 채권이 있고 액수가 같으니까 퉁칠 수 있죠. 퉁치는 걸 상기라 그랬어요.
상계는 일방적인 거야. 그리고 누가 상계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달라져요. 상계를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자동이고요. 당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수동이야. 그러면 갑이 상계하면 자동, 수동 이렇게 돼요. 을이 상계하면 자동, 수동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갑이 상계했다.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대금 1억 있고 갚을 거 1억 있으니까 퉁쳐. 얘가 상계했다. 그럼 자동이죠? 이게 수동이죠? 자동, 수동 소멸하죠?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해. 을의 항변권도 소멸해. 갑이 상계했는데 을의 항변권이 소멸해. 그러면 안 되죠? 반대로 을이 상계해서 을의 채권과 을의 항변권이 소멸한 건 을의 자유죠? 그럼 괜찮지. 그러니까 갑이 상계할 수는 없다. 을은 상계할 수 이렇게 되죠. 그걸 결론 내리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매도인은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도인. 거기에 참고 을이 갑수요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했을 때 갑은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매도인 갑은 안 된다. 25번은 반대. 각과세 임대차가 있어. 1억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어. 근데 을이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물건을 반환하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동생관계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보증금 내놔. 그럼 갑은 물건 반환할 때까지 못 주지. 갑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즉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중간에 을에게 빌려준 게 있었어. 임대인이. 역시 상계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 상계하면 자동이죠. 항변권 붙어 있죠. 따라서 을은 상계할 수 없다. 임차인은 상계할 수 없다. 임차인. 25번.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기간 만료와 동시에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되려는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 을이. 그럼 갑이 뭐가 있는 거예요? 대여금 채권. 이때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두 개. 매도인은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 임차인은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 결론을 꼭 다 나왔었어요. 25번도 나왔고, 참고에 있는 것도 나왔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 지문 자체도 나왔고, 네? 동자상 S,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26번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행기가 되면 소멸시에 걸린다 그랬죠. 동체에서 동그라미. 아까 이거 갑의 매매대금 채권에는 을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데 그와는 상관없이 대금 지급기일이 되면 갑은 대금 지급을 청구해야 되고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게 26번 이렇게 되겠죠. 자, 27번부터는 동시 이행 관계냐 아니냐 판례 몇 가지. 27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갑수 땅을 을한테 팔았어요. 이전 등기 의무와 대금 지급이 동생 관계죠. 근데 여기에 저당권이 등기가 이미 되어 있어. 당연히 매도인은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돼.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 여기에 대금 지급과 뭐가 된다?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 그 27번이죠. 밑에 가압류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 가압류가 돼 있다. 가압류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 이게 대금 지급과 뭐가 된다?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8번 조심해야 되죠. 갑소유 101호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얘가 이걸 경매를 넣었다. 그 101호를 병이 경락을 받았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101호가 경락이 됐고 병은 법원에다가 대금을 납부했다. 법원은 이 돈을 가지고 배당을 했다. 그리고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까지 됐다. 완전히 끝났죠, 경매 절차가. 그런데 이 경매가 무효임이 밝혀졌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을은 뭘 반환해야 돼요? 배당금 반환. 병은 이거 말소해야 되죠? 이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그랬죠? 누가 그랬어? 동생관계지. 예?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죠. 요게 아니고 그냥 무효일 때는 동생관계인데 요거는 지금 을의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와 병의 갑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죠. 큰일 날 뻔했죠. 동생관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생관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요걸 말씀드리려고요. 요게 배당금이 남아서 얘한테도 배당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배당금을 반환한 것과 등기 말소하는 건 당연히 동시이행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당사자의 반환 의무. 이렇게 나오면 이건 동시이행 관계예요. 그렇죠? 구별하자.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근저당권자의 배당과 반환 의무와 낙찰자의 등기 말소 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니까 동생관계가 아니다. 반면에 얘한테도 배당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거는 뭐가 된다?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구별 좀 하시면 되고요. 29번은 많이 봤죠. 주택임대차보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권 등기 말소 동생관계가 아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죠? 30번은 민법 317조에 있죠.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 동시이행 관계다. 31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동시이행 관계다. 그랬죠? 그 다음에 32번 이것도 중요하죠. 아까 이 근저당권 실행 경매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32번은 갑이 을을 속여서 돈을 빌려주고 같이 유흥비로 썼다. 그런데 갑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자신의 부인의 이름으로 을소유 땅의 근저당권이 설정을 했다. 이때 속았다는 사실한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전체가 취소된 거다. 요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죠.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을 포함하는 전체가 취소된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을은 돈 반환해야 되죠. 병은 근저당권 말소해야 되죠. 이 을의 금전 반환 의무와 병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 다 이건 관계다. 우리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변제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무슨 반환? 부당이득 반환. 왜? 계약이 아까 위에 31번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원상의 보험은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동생관계. 이게 그거잖아요.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도 취소했고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취소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 반환, 이거 말소는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닌, 그게 아닌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이니까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이것도 조심하죠. 중요해요. 반면에 밑에 참고 변제와 담보권 맞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알았다고 해주세요. 32번 조심하자. 동시행 관계다.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니다. 이거는 계약 취소로 인한 뭐다? 부당이득 반환이다. 제발 그냥 외우면 되지. 동시행 관계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시험 나왔을 때 이정환이 한 적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33번 위험 부담이죠. 갑이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건물이 전소. 후발적 불능이죠. 갑이 건물을 팔았는데 전소. 갑에게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무리행.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위험 부담. 위험 부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랬죠. 따라서 갑은 건물 인도 의무를 면한 대신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 미리 받은 계약금은 반환하라. 이렇게 될 거예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따라 즉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와 채권자 지체 중 지진 등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때는 채권자가 위험 부담함으로써 을은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지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랬죠. 그렇죠? 대신 갑은 별도의 이득이 있으면 세금 같은 거 안 냈다면 그 이득은 채권자에게 상환하라. 이런 게 위험부담이었죠. 그러니까 33번 건물이 전소됐는데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고 돼 있으니 위험부담이고 원칙적으로 갑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니까 갑은 대금 청구할 수가 없으며 미리 받은 계약금은 반환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34번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주기로 했다. 병에게 주라고 요구하는 사람 요약자, 수락하는 사람 낙약자, 낙약자가 채무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이 되면 병은 낙약자에서 직접 권리가 생기지요. 34번 아이고 채무자를 갑으로 해놨네요. 아이 짜증나. 채무자 갑, 채권자 을,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수익의 예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낙약자에게 수익의 예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그 권리가 생기는데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은 계약 당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태아나 설립증법인도 된다 그랬죠. 계약 당시에는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현존해 있을 필요도 없다. 다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현존 특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34번 X. 그 다음에 3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거라 그랬죠. 단 두 개를 추가. 제3자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 물건을 팔면서 돈 안 받을 테니 병한테 꿔준 돈 받지 마라. 알았다.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또 주택 분양보증계약처럼 분양보증회사가 건설회사가 부담 안 하면 분양 의무를 대신 부담하기로. 그래서 주택 분양보증은 건설회사와 분양보증회사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그랬죠. 첫째, 조건부죠.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보증회사가 책임지니까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아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아니 이게 조건부를 이게 조건부라고 지금 얘기했죠. 아 조건부라는 걸 알면 뭐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조건 붙일 수 있다를 틀렸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 어떻게 해. 그 큰일 나죠.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제3자인 수분양자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부담하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잔금 납부 의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 취득하는 거.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말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수익의사 표시는 명시묵시 불문. 명확하게 수익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으나 잔금 지급 기일날 잔금을 내네? 그럼 이건 뭐다? 수락을 한 거다 말이죠. 수익의사 표시를 한 걸로 봅니다. 명시묵시 불문 이렇게 되겠죠. 그게 35번. 면제시키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X. 참고 주택분양보증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다음에 제3자의 수분양자는 권리 측한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 그리고 그 수익의사 표시는 명시,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다 세 가지가 모두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문장이. 36번. 채무자가 채권자 을사의 병원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병원 수익의사 표시를 했어. 자, 그럼 이행해야 되죠? 이행해야 되죠. 이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거절할 수 있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거절할 수 없죠. 그런데 갑은 병이 이행 청구하는 경우 을과 병 사이랄까 여기 문제가 생겼죠. 따라서 갑은 거절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옳은 지문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렇게 판단하자 그랬죠. 그렇죠?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돼. 없다 이럴 때는. 37번. 갑이 병이 수익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첫째, 해제는 요약자가 제3자 동의 없이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해제할 수 없다. 또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따라서 낙약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제3자도 원상회복 따위 청구할 수 없단 말이죠. 세 번째, 제3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 가지가 다 판례죠. 37번. 수익자는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38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런데 낙약자는 이미 제3자에게 이행한 부분이 있다. 이때 낙약자는 그 제3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도 마찬가지죠. 병에게 지급한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39번 병은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병은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아주 잘 나오는 판례들이 정확하게 결론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지요? 자, 이제 해제 남았습니다. 이건 또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